본 동영상은 와글와글 세상TV 대표인 박명섭 교수님의 초청으로 강의를 녹화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환 거래법은 제가 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무역 관련 3대 법규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역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원화는 국제 지급 통화로서는 지금 그렇게 힘이 없죠. 그래서 주로 이제 US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뭐 대표적인 키 커런시, 즉 그 기축 통화는 US 달러니까요. 이 외국과 무역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 대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줄 때 우리나라 돈을 외국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국이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라 할까요? 뭐 하여튼 특정 국가인데 그 국가의 화폐를 또 우리한테 줘봤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뭐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거래에는 당연히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우리가 이제 그 직업 통화 그거를 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US 달러로 보시면 되겠죠. 이 US 달러로 외국과 이제 거래를 하면서 지급하고 영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급하고 영수하고 또 국내에서 외화를 관리하고 외화하고 외환까지도 이렇게 그 관리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거래법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외환 보유고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화 보유고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고, foreign reserv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환은 현금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 자체가 유가증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외화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현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찰.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외환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걸 다 합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한 4천억 달러 이상을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외국환 거래법 이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외국환 거래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거래법 시행령, 항상 시행령 하면 대통령령으로 되고요. 거래 규정, 이 외국환, 돈과 관련되니까 이제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세치. 그러면은 이 이제 돈과 관련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밑에 또 현찰, 이런 게 움직이다 보니까 은행이 바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바로 튀어나오고요. 그 밑에는 일선의 우리 시중은행들, 외국한 은행들이 제일 이제 밑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국환 거래법을 보시면 이제 외국환 거래를 하는 주체, 이 주체를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눠놨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그 앞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국적으로 거주자, 비거주자를 보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지금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이 사람들은 거주자입니다. 국적은 외국으로 되어 있어도 이 사람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주재원으로 외국에 2년 정도 나가 있다.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국내에 지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비거주자. 이렇게 이제 외국환 거래를 하는데 주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그 다음에 행위 및 대상의 관리가 있습니다. 외국환 등 이제 외국환 이런 거 이제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외국과의 거래.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외화가 이제 지출되고 영수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행위 및 대상의 관리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환 관련 행정관리가 있습니다. 이 행정관리는 이렇게 이제 벌칙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외국환 평년기금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은 인적 대상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거주자, 비거주자. 그죠? 이렇게 꼭 끊어서 보셔야 됩니다. 행위 대상은 자, 대한민국에서 행하는 외환 거래,
우리나라에서 외환 거래를 하는 거는 이제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국 간의 이제 거래, 무역 거래죠. 그러면은 지급은 우리가 수입했을 때 외화가 지출되는 것이고, 수령은 우리가 수출을 했으니까 외화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외화를 지급하고 수령할 때 외국환 거래법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의 원화 거래. 자, 예를 들어서 저기 중국에만 가더라도요. 참 이게 재밌는 게 중국의 어떤 가게에 가면요. 거기 다 비거주자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한국 관광객이 가가지고 원화를 꺼내놔도 10,000원짜리 이런 걸 꺼내놔도 그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국에서 비거주자 간에도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쓸 때는요. 그거는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가 외국에서 거래 행위하는 것, 즉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국에 관광을 갔어요. 관광을 가면은 거기에 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막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길어봤자 뭐 한 열흘 있다가 들어오고 할 건데 거기서 제가 어떤 거래 행위를 합니다. 저는 일단 외국에 갔지만은 저는 이제 아직은 한국 사람이에요. 거주자로 이제 한국에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거래 행위를 하면서 어떤 직업 수단으로 이제 현찰을 주고받는 거,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도 외국환 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물적 대상으로 보시면 외국환, 그죠? 대외 지급 수단, 현찰하고요. 그 다음에 유가 증권들, 외화 파생 상품, 외화 채권, 이런 것들, 내국 지급 수단, 그 다음에 귀금속. 귀금속은 바로 우리가 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금을 여러분들, 이게 갖고 있으면 금은 이제 유체물이지만은, 이거 사람들 머릿속으로 전부 다 현찰같이 생각한다고요. 언제든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금은 국제 시세가 있다 보니까 현금화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외국환 거래법 제2조의 적용 대상을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위 대상, 그 다음에 물적 대상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관세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관세법은 우리가 통관이란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통관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 외국으로 나갈 때는 관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나가라. 외국에 있는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관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관련된 세금을 내고 가지고 들어와라. 이게 우리가 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수출 관세는 없다 보니까 그 이제 수출 관세는 없으니까 그건 놔두더라도 수입되는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다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금을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부과를 하고 징수 및 수출 품목 통관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품목은 이렇게 신고를 하고 수출해야 되고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법에서 다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세법은 결국은 우리가 만든 게 이 밑에도 관세법의 특징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세법적 성격이 들어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거 결국 세금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관세법은 우리가 만든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국내 산업 보호가 큰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 자, 왜 그런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저기 국산 참깨로 참기름을 짰다. 국산 참깨로요. 그러면 이게 국산 참깨로 참기름을 짜면은 예를 들어서 한 병에 한 2만 원 정도 한다고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비싼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참깨를 이제 중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중국에서 참기름을 이제 짜가지고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중국은 참깨가 무지무지 싸다. 그래서 한 병에, 국산은 한 병에 2만 원인데 수입된 참기름은 한 병에 세금 안 붙이고 그냥 들어오니까 3,000원이다. 야, 7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다 수입 참기름 3,000원짜리 먹게 되겠죠. 저렴하니까 퍽퍽 써가면서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아무도 국산 참기름을 안 사 먹어요. 그러면 국산 참깨 농사도 안 짓고 국산 참기름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입되는 참기름에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금을.
가격을 예를 들어서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참기름 가격을 17,000원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국산은 2만 원. 참, 그 이제 수입 제품은 이제 17,000원. 그러면은 뭐 아직도 좀 서민들은 그래도 3,000원 차이가 어디냐 하면서 이제 저 중국산 사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조금 이제 그래도 국산이 좋지 한수하면 국산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러면서 두 개가 다 병존하면서 국내 산업이 보호되고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 관세법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금이니까요. 당연히 국가의 세수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세수 확보.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국가 재정의 확보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관세법 특징은 조세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징수하고 감면도 해주고 부과하고 다 있습니다. 통관법적. 통관을 할 때는 어떤 통관 요건을 갖추어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수출을 할 수 있고 뭐 수입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쟁송절차법적 성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 이거 관세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판 청구, 즉 경정 청구라든지 경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법적 성격. 당연히 우리 이 관세평가 협약이 있고 긴급관세, 지적재산권도 전부 다 세관에서 여러분 짝퉁을 세관에서 잡습니다. 갖고 들어올 때. 그래서 지적재산권 이런 것 관련해서도 우리가 보다 보니까 국제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관세를 안 내고 불법적으로 우리가 밀수를 하고 그 다음에 관세를 여러분들 다운시켜가지고 즉 밸류를 그 언더밸류로 해가지고 10만 달러짜리 같으면은 관세를 예를 들어서 8% 내야 되는데 그거를 수입 제품을 가격 신고를 10,000달러로 해버리면 관세를 10분의 1로 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관세 포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사법적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은 여러분들 처벌을 하고 혹시 이제 또 그 사건에 따라서는 징역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관에는 이제 일선 이제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밀수품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법적으로서도 관세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봐주시고요. 자, 관세법상에 우리 대외무역법상의 수출 수입 정의하고 관세법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관세법에서는요,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게 관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스텀스 볼더라인이라고 해서 이 관세선은요, 국경선하고 일치하기도 하지만은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대외무역법 그 앞에 그 강의를 하면서요, 제가 이제 관세법상에서 여러분 보세구역이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보세구역,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산에 저기 오부두 부산 CY가 있다. 이 부산 CY는요, 그 지역에 부산 세관장이 특별히 지정한 이제 특별 보세구역입니다. 이거 완전 외국 땅이에요.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담벼락이 쳐져 있어요. 거기 위에 막 철조망까지 막 무섭게 해가지고 다 담벼락이 쳐져 있는데 이 보세구역에서는요, 이 담벼락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 관세선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관세선 안쪽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은요, 우리 그러면 이렇게 보죠. 이제 관세선 바깥으로 나가버리면은 이게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보고요. 관세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그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상의 수출 수입의 정의는 대외무역법상의 수출 수입 정의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 물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요거는 우리가 대외무역법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입항전 수입 신고는요, 이거 빠른 수입 통관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화물이 원칙적으로 수입될 때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관세법상의 이제 수입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입항전 수입 신고는 배에 실려서 아직 우리나라에 화물이 들어오지도 수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을 벌써 수입 신고를 하고 세관에서는 별다른 어떤 그 이상한 그게 없으면은요, 바로 수입 신고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에서 화물을 내리자마자 보세구역에 두고 수입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화물을 내리자마자 트레일러 준비시켜서 바로 실어가지고 이 화물은 벌써 수입 신고가 끝난 내국 물품이 되었단 말입니다. 바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그러면은 요게 이제 보세구역에 이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신고가 떨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보세구역에서 이 물건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수입 신고 수리 전에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반출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직 수입 신고가 안 되었고 외국 물품 상태에서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즉시 신고,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이런 물품들은 전부 다 수입으로, 관세법상 이제 수입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법 체계를 보시면은 관세 기본법규가 있고요. 관세법이 있고 그 밑에 우리가 대통령령으로는 항상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밑에 붙어 있다고요. 국세청하고 동일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관세법에서 주체는요, 통관, 납세 의무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가 기본적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 관세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이 물품의 수입자, 선화증권의 컨사이리가 이제 수입자로 보고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 및 대상의 관리, 관세 부과 징수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행정관리, 그러니까 관세 심사, 이 관세가 저는 부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처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기타 무역관계 법규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산업피해 구제. 요거는요. 우리가 그 불공정 무역행위로 해가지고 산업피해 구제.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어떤 물건이 수입 대량으로 되어가지고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이렇게 물건이 많이 수입되어서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 대책이라든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자문을 해주는 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지 산업피해 구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 바로 어떤 그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산업 피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수입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역보험법은요, 여러분 수출할 때 우리가 사후 송금이나 사후 지급을 하면은요, 만약에 수출자가 물건을 주고 60일 후에 바이어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는데 바이어가 60일 후에 돈을 안 주면은 이 수출자는 물건도 떼이고 돈도 떼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출자를 보호하고 수출 수입 무역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무역보험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해상보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해준다. 보험 사고가 터지면은 이제 무역보험법에 따라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 사고 터지면 그걸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보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제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자유무역지역도 기본적으로 무역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자유롭게 제조하고 물류 유통하고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다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국 기업들 들어오라고요. 그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국내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공장이라든지 지어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그 소득도 늘어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투자를 받아들이는 이런 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간 당사자 간에 우리가 분쟁이 터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 관련 이제 중재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전자무역 촉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내국 신용장, 로컬 LC는요, 지금 종이 서류 없습니다. 100% 우리 KTNet이라는 전자무역 기반,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KTnet. 여기를 통해 가지고 100% 전자 서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구매 확인서 있죠. 이 구매 확인서도 종이 서류 없습니다. 모든 것을 KT넷을 통해 가지고 전자 서류로 전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무역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과거와 같이 종이 서류, 하드카피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좀 더 빨리 업무가 처리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의 서류를 보관해 가지고 어떤 거래 사실을 입증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역거래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디자인. 자,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한 제품에 대해서 특히 화장품이나 먹거리 같은 경우는요, 이 산업 디자인은 아니지만은 상표 등록, 이런 거를 이제 해야지만이 그 나라에서 카피 제품이 안 나오고 이제 나의 상표를 도용해서 쓰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내 제품을 그 나라로 외국으로 수출했는데 이 제품을 카피해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로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종의 국제 특허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외국에 디자인이라든지 상표 등록 이런 걸 해두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별개로 해가지고 요즘은 뭡니까? 이 제품의 포장도 중요하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디자인도 중요하다. 왜? 그래야지만이 구매자의 시선을 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건이 많이 팔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디자인진흥법은요, 디자인 연구 개발 촉진해가지고 제품을 우리가 잘 만들고 포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구매자의 어떤 구매 의욕을 유발시켜가지고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있네요. 자,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 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FTA죠, FTA. 그죠? 이 FTA에 우리 FTA 관세 특례법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FTA 협정을 맺은 국가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있으면은 수입자가 수입 신고를 할 때 이제 그 관세가 그 FTA 협정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관세를 면제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FTA 그 관련해 가지고 관세법 특례 관한 법률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요. 이제 그 밑에는 마지막으로 수출용 원재료라는 것은 여러분 수출하는데 내가 수입된 재료를 썼습니다. 수입된 재료에 관세를 다 냈어요. 그런데 그 재료를 써가지고 수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수출하면 수입된 재료가 국내에서 사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세를 낸 걸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환급특례법상의 관세 환급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료를 100을 수입했습니다. 이 100을 수입해가지고 관세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50은 국내 판매용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재료 50은 국내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0은 수출 물품을 만드는 데 써가지고 수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50은요, 내가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쓸 것이라고 관세를 내고 수입을 했는데 이걸 국내에서 안 쓰고 수출 물품의 재료를 써가지고 수출하고 외국으로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안 썼으니까 이 그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관세 낸 거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환급특례법상의 관세 환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관세를 낼 때는 제품에 따라 가지고 각종 조세가 붙습니다. 그런 조세도 전부 이제 다 환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러나 마지막에 붙는 부가가치세는요, 이 부가가치세는 소속이 다릅니다. 부가세는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부가세는 관세를 내면서 부가세를 납부했지만은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때는 국세청의 부가세 환급으로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